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들하고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핀테크하고 법률에 대해서 이게 좀 특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핀테크라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온 용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이 핀테크를 전공으로 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교에 오기 전에는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한 3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정년 3년을 남겨놓고 학교로 이렇게 오게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보대학원에서 그 금융 보안하고 IT 감사, 그 다음에 금융법, 요 세 과목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핀테크가 새로운 이쪽 금융 사이드로 나오면서 금융회사 플러스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 핀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요 핀테크라는 새로운 그 분야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부 쭉 컴퓨터학과 다 있는데, 만약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 하신다면은, 조금, 어떤 연구기관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이런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상당히 좀 넓은 범위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잘 잡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방법은 없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실력 키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도 가게 돼갖고 상당히 참 우리 친구들이 의아해 하는데, 겉공부와 속공부는 다른 거니까는. 자, 핀테크와 법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내용은 우선 이제 핀테크의 개념을 좀 듣고, 핀테크 산업 영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추이,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핀테크는 어떤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와 산업 활성에 따라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다 보면은 그것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핀테크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결제죠, 결제. 간편 결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그걸 어떻게 쉽게 결제했느냐. 그래서 많이 이 핀테크에 관심을 갖게 해준 게, 이게 천사코트가 이거예요? 난 이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핀테크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핀테크, 즉 간편결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천송이 코스를 못한다. 이게 천송이 코트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천사 코트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코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해라. 그 나온 것이 이제 온라인 결제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본인 인증을 쓰는 공인증서. 그리고 그 공인증서를 사용하려면은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된다. 그런 두 가지. 그래서 중국 그 사람들이 액티브엑스가 뭔지도 모르고 또 공인증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결제에서는 자꾸 그걸 요구한다. 이거를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간편결제, 즉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그 내용에 어느 정도는 뭐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일부에는 그 틀린 부분만 강조를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로 이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셔가지고 뭐 여기 보는 대로 액티브엑스 공인증서를 설치하고 쓰려고 그러니까 액티브엑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시죠. 액티브엑스를 액티브하게 끝내달라. 즉 빨리 액티브엑스를 제거해달라.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결제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문제는 이 액티브엑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인터넷 뱅킹이나 뭐 컴퓨터 쪽 뭘 하려면은 뭐 설치하라고 하지. 그 설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금융 보안회사에게는 이 PC 보안 3인방이라는 게 있어. 어? PC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면은 그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깔아야 된다. 첫 번째가 키보드 방어 프로그램. 입력하는 내용을 누군가 캐치해가지 못하게 방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두 번째가 PC용 방화벽. 자기 이해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방화벽이 있고, 세 번째가 백신입니다. 이러한 공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감지해갖고 제거해주는 백신. 요 세 개가 금융보안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뭐 온라인 쇼핑 결제하려면은 요 3인방을 설치를 해야 돼. 그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설치가 돼. 그 설치될 때, 요 설치되는 그 프로그램이 뭐로 돼 있냐면은 액티브엑스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액티브엑스가 있어야지만 이게 설치가 되고, 또 액티브엑스는 어디서 돌아가느냐? 윈도우 하에서만 돌아요. 리눅스나 뭐 맥킨토시 뭐 이런 거에서는 액티브엑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과정을 빼고 나면은, 자, 인터넷 뱅킹은 윈도우 환경 하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제 발급받고 결제할 때 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인증서를 주고받는 그 프로그램도 액티브엑스로 구성되어 있다. 요 액티브엑스는 IE라고 해가지고 윈도우와 고객 일반적인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해주는 툴이기 때문에 윈도우 하에서는 대개 이 액티브엑스를 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7이 나오면서 이 액티브엑스에
인터페이스를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어떤 밸류 값을 이렇게 이용자들이 쓸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해킹 프로그램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약점이 많다. 그래서 MS에서 이걸 없애고 윈도우 7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연스럽게 액티브엑스가 없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PC 3인방을 안 써도 되느냐? 근데 이걸 안 쓰면은 입력하는 정보가 다 나가죠. 뭐 인터넷 뱅킹 할 때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런 거 다 나가면은 누군가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는 방법이 액티브엑스를 없애라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대통령께서도 없애고 다 정부에서도 없애라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EXE로 만들어요. 설치는 해야 되니까. 그럼 EXE 파일로 만들어서 윈도우든 뭐 리눅스든 맥킨토시든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액티브엑스가 문제다. 액티브엑스 때문에 뭐가 우리나라에 뭐 이런 것들이 참 어렵다. 그건 사실이지만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 결제 시장을 문제시키는 게 얘가 원흉이 아니고 그런 개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거다. 그동안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2001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는데 약 15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갔던 거는 이러한 액티브엑스와 공인증서, 그 다음에 PC 보안 3인방 이런 것들로 보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이 돌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그 얘기가 이제 나오죠. 액티브엑스와 공인증서 별 그 대우를 못 산다 나오면서 이제 얘들이 모든 그 우리나라 금융 또는 전자결제의 원흉이 돼버려요. 그래서 금융위의 그 쪽에서 이거를 없애라. 규정에 이제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이제 액티브엑스와 뭐 공인증서 이런 것들을 강제화시키는 규정을 이제 완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간편결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한되니까는 해외에서는 이제 그러한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중국의 알리페이. 중국 알리페이 써보신 분 있어요? 이제 중국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려면은 결제 수단을 뭐로 할 거냐 클릭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알리페이가 가장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를 클릭하면은 알리페이 회원이 가입하고 그 회원 가입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만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 그리고 또 감독원에서 뭐 공인증서 없이도 30만 원 이상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요건 조치 이전에는 그냥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인증서 없이도 가능했었는데 30만 원 이상은 사고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인증서를 반드시 써라. 이런 조항이 있던 거를 이제 완화시켰다. 그리고 전자서약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해가지고 공인증서의 의무 사용을 좀 완화시켜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한 조치가 있기 전에 한국하고 중국 알리페이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한국 결제하는 그 프로에 비해서 중국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원래 간편 결제라는 거는 쉽게 쓰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우리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 문제가 이제 상당히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는 간편한 것보다는 사고를 막는 쪽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제 시스템들을 비슷한 그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이러한 업체들이 제공하는 것들을 보면은 은행이나 카드사 계좌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예치금이라는 거는 이 회사들이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치를 여기 한 거 가지고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인증서 요구하고 뭐 액티브엑스 기반 결제를 요구하고 뭐 이러한 제약점이 있었고 중국은 뭐 자기들이 그냥 결제하면 돼. 자기들 책임하에.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야, 대통령도 말씀하신 게 해외는 쉽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복잡하느냐,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 사실 써도 봐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어떤 사고에 대한 마인드. 자, 우리나라는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카드사 정부주 사고 생겼을 때 CEO나 뭐 CIO 관련 직원들 전부 면직당했다고. 근데 중국의 알리페이가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네? 여기는 피해 보상만 해주면 돼. 손해본 거 그냥 물어주면 돼. 뭐 알리페이 사고가 생겼다. 그 회장 뭐 그만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물어줄게요.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우리는 면직을 시키는 대신에 피해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은 뭐 소송을 하고 뭐 입증을 하고 뭐 쭉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그 복잡해. 그래서 웬만한 금액 뭐 몇만 원 같은 경우는 피해를 당해도 보상 청구를 안 해. 근데 이쪽의 사람들은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유 불문하고 물어주거든. 그런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알리페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크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이 사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사고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나죠. 왜? 간단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알리페이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 결제 업체예요. 그리고 원래 중국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인구가 13억이잖아. 그 중에 10%만 알리페이를 이용해도 1억 3천이야. 웬만한 그 이런 그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는 그 인원 가입자가 우리나라의 10배는 된답니다. 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 10만 명이면은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뭐 보통 한번 뭐 1억 한번 거래하면은 뭐 몇백만. 그래서 알리페이가 그 쇼핑 중국 그 연휴에 쇼핑할 때 하루 결제하는 금액이 뭐 몇십조, 우리나라의 전체 거래했던 전자상거래 결제했던 금액보다 하루에 결제한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래가 많고 이용자가 많으면은 그거로 인해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그거를 피해 보상 해주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서 이용을 확대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는 이런 제약점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알리페이 예절을 제휴해가지고 우리나라 쇼핑몰 가면은 결제 지불 수단에 알리페이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은
이 똑같은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을 안 하면서 해외 거를 쉽게 제휴해서 그냥 얹어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문제가 이제 수수료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에 뭐 페이팔, 알리페이, 뭐 텐페이 이런 지불 결제 수단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핀테크라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간편 결제가 핀테크의 다냐? 간편 결제는 핀테크의 일부. 그래서 핀테크는 파이낸셜, 금융하고 테크놀로지, 이 IT 서비스하고 융합된 거를 얘기하는데, IT의 테크놀로지,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고, 또 장소, 시간에 제한 없이 쓸 수가 있지. 어디 가든지 그냥 켜서 뭐 쇼핑을 하든 자금 이체를 하든 뭘 하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환경이 이 핀테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이 핀테크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했던 거를 보니까는 결제, 자금 이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지금까지는 은행 그러면 어떻게, 영업점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고 뭐 해서 돈을 찾고 하려면은 CD기 가고, 뭐 돈을 보내려면 인터넷 뱅킹 하고 하려면은 은행에 가야 되네. 야, 이거 불편하다. 내가 스마트폰만 가지고 은행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 요구가 있어서 그럼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 주자. 영업점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 그 다음에 송금. 해외로 송금하는데 뭐 귀찮게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은 자,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은, 자, 한국의 은행에 가서 지급 지시를 하죠. 어디로? 미국, BOA나 뭐 시티로. 그럼 은행이 미국 은행으로 송금을 해. 그리고 결과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인출을 하는. 이게 복잡하잖아.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돈을 운송하는 거니까 운송비가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거야. 여기서 입금하는 사람은 원화로 입금하고, 여기 출금하는 사람은 달러로 출금해. 송금하는 비용과 환전하는 비용, 이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한국에서 돌리고 미국에서 돌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거꾸로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미국에서 받아서 주고, 이 사람은 한국에 받아서 주고, 그러면 이 수수료가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이 송금, P2P 이런 쪽 그 비즈니스인데, 그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라는 거는 어떤 그 소규모,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소액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 소액 투자자들. 나 돈이 뭐 500만 원 밖에 없는데 이걸 투자를 해갖고 뭔가 좀 만들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게 너무 복잡하고 또 금액도 크지 않아. 소액 대출. 자, 이런 두 사람의 니드가 맞으면은 매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받아서 지불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저런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핀테크 산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내는 얘기한 대로 이 모바일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런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은 마련됐다. 그래서 트래픽을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그 통신하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그 트래픽을 이용하는데 이 트래픽들 다 뭐냐? 뭔가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많이 쓰는 거를 실제 이런 핀테크 산업으로 좀 돌리겠다. 그런 개념에서 이 트래픽을 분석해 보니까는 뭐 계속 증가를 한다. 그 얘기는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그래서 이제 핀테크 산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송금업무, 결제, 투자, 자산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가 되는 보안, 시큐리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망한 그 핀테크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뭐 대통령도 계속 창조 경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핀테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해서 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학교에도 핀테크 산업 뭐 하겠다 그러면은 창업자금 기본 뭐 얼마까지는 뭐 이유 없이 대출해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뭐를 만들어라.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창업할 수가 있어. 상당히 좀 환경이 좋은데,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 창업에 좀 뭐 옛날 벤처 붐처럼 지금은 핀테크 붐이 부는 거예요. 98년도 IMF 오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 그것 때문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벤처 자금 지원을 무차별적으로 했지. 그때 그 자금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업을 해갖고 성공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시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내가 뭐를 하다가 야 이거 뭐 너무 복잡하다. 쉽게 뭐 할 수 없나? 그러면은 아이디어 내갖고 설계 만들어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가면 돼.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심사하는 쪽에서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지원을 하고 그 창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 70 내가 73학번이니까는 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거야 아마.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무조건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회사 가는 거 그게 꿈인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뭐 아마 나 지금 다시 학교 공부한다면은 회사 안 가고 싶어. 그냥 뭐 창업해가지고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하나는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다음 이제 보안 쪽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금융 보안 기술이 이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부 대학원도 있지만은 각 학교마다 정보보호학과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유망 그 직업 중에 하나가 IT 보안 쪽이 유망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사실 보안을 하는 친구들은 좀 아직은 시장에 그 요구하는 그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해야 될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빅데이터 분석,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얘기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게 진짜로 재밌어. 네? 여기 나와 있는 FDS,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이거든. 이상거래 탐지를 해갖고 방어해 주는 거야. 이런 거를 하려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야, 얘들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뭐 범인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갖고 어떻게 그걸 분석을 해갖고 그 사람을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 FDS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거래.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래가 혐의가 있는 거래냐. 정상거래가 아니고 이건 비정상거래라고 판단할 거냐. 그 은행원들 중에서 이 FDS 담당자들이 거의 수사관처럼 일을 해. 야, 이상거래. 아, 요런 케이스는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나는 열심히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꾸 전화해갖고 그거 이상한 거래인데 왜 하십니까? 전화해봐. 짜증나지? 처음에는 아, 고맙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그렇게 뚫어. 그럼 내가 무슨 범인이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막 화를 내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사람 거는 안 해줘.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하느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과 FD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비즈니스가 되는데, 여기 경영학과나 뭐 이쪽 에 계신 분들 보면은 파생금융, 이 금융을 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 파생금융 상품 개발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상품,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거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수익률을 높이느냐. 지금 뭐 수천 개의 파생금융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 저거는 수익률이 좋다. 사람들이 다 거기 투자하지. 그래서 그 파생금 상품 운용하는 그 비용을 이 운용 담당자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 뭐 잘 만들면은 한 달에 뭐 몇십억씩 수익이 들어와요. 이거 하느라고 지금 그 수학이나 통계학 한 사람들은 상당히 여기만 머리 쓰는데, 앞으로는 빅데이터 이쪽도 이제 이거 못지않게 그런 그 비즈니스가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아시죠? 자, 비트코인이 돈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결제를 하고 받고 사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 일반인들은. 비트코인 값이 그 실제보다 몇십 배씩 그 높게 거래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자체에 실제는 없어요. 누가 돈으로 이거 바꿔주는 건 없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내가 비트코인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거 돈으로 바꿔라. 나 얼마에 샀는데 해줄 사람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쪽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얘 자체의 어떤 그 사고 파는 사람들끼리 믿는 거야.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결제 수단으로 돼버렸어요. 온라인상에서 얘가 달러처럼 결제가 돼.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야. 한두 명이면 그냥 없앨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걸 갖고 결제하니까 없애버리면은 너도 손해, 나도 손해.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런 거 손해보지 말고 활용하자. 그러니까 희귀하니까는 가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의 등장인데,
앞으로 이 간편 결제나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활성화되면 될수록 돈은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포인트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되게 뭐 하고 나면 포인트 가지고 결제하고, 또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결제는 이 두 가지야. 카드나 계좌를 연결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사이버머니 그래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개발한 간편결제 수단, 뭐 알리페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다 카드하고 계좌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 그러니까 실물 화폐를 기본으로 해서 결제가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거 없이 얘만 가지고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저런 그 추세를 봤을 때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자동으로 된다면은 그냥 이 사이버머니, 사이버 화폐 이게 이제 활성화 될 거다. 자,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급여 받은 사람이 저 비트코인은 뭐예요? 온라인에서만 들어가거든. 쟤를 끄집어내서 나 가게 가서 비트코인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받아. 비트코인으로 할게요. 그건 안 되는데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마켓이 있죠.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 얘는 돈을 갖다 주려고 해도 줄 데가 없지. 그러니까 실물 화폐가 필요 없는 거야. 사이버머니로 결제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나 월급 사이버머니로 받으라. 그걸 달라. 사이버머니 주면은 여기서 결제하고 지들끼리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 마켓에서 물건 살 때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또 물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이버머니로 월급 주고, 그러면은 이 화폐가 필요 없지 않냐. 뭐 이런 논리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가면은 이제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일반화가 돼서 활용할 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핀테크 산업이 그런 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보면은, 자, 세계 최초의 독립적인 사이버머니야. 핀테크는 누가 만들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만든 사람. 일본의 수학자가 만든 거야. 암호한 수학자가. 근데 그 사람도 누군지 잘 몰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익명성 보장하고 누구나라도 만들어 쓸 수 있고, 물리적인 의존화 변경이 불가능하고, 뭐 수수료, 시간, 공간에 제약 없는 거래할 수 있고, 암호가 안전하게 알고리즘을 썼다. 전 세계 어디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커런시, 현재 화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가 될 거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편 결제의 이슈는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그다음에 애플페이, 우리나라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간단하게 만든다. 간단하다는 개념이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지불하려면은
현재 하려면 뭐예요? 카드 번호 넣고, 유효기간 넣고, 그 다음에 카드에 CVC 값 넣고, 필요하다면은 공인인증서, 또 필요하다면은 SMS 인증 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거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나도 어떤 때는 막 너무 많아. 그래서 야, 차라리 그냥 시장 가서 사지 뭐. 그럼 만단 말이야. 간편 결제는 그냥 핀 하나만 넣으면 돼. 뭐 얼마나 편해. 이 핀은 누가 만들어주냐? 이 사용자 계정 등록을 하면 되지. 아이디 등록. 아이디 생성할 때 이걸 넣어서 아이디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도용을 당하면은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결제는 통상 원클릭. 한 번에 끝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르고 또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7월 1일부터 삼성카드에서 삼성페이를 뭐 서비스한다. 그 삼성페이의 기본은 지문입니다. 지문. 삼성페이를 쓸 수 있는 단말이 지문을 인식하고 그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 특수 단말. 앞으로 삼성에서 만드는 단말은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나와요. 여기에 애플페이. 애플은 모든 자기들 그 단말에 아이패드에 지문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문을 단말에 넣는 거는 단말기 자체도 보호하면서 그 지문을 이용해서 이런 결제도 가능하게 한다. 이 핀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문으로 하면 돼.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쭉 가는데, 뭐, 일반 결제 12단계를 거치는데, 간편 결제는 비밀번호 한 번만 입력하면 되는, 결제할 때는. 뭐,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뭐, 물건 사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결제하는 수단, 요 수단을 원클릭으로 이게 줄인다. 그래서 간편 결제를, 빨리 만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주저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알리페이의 그 사고율이, 여러분 신문에 그 나오는 거 봤을지 모르겠는데, 사고, 한국의 카드사들 그 부정사용 이런 사고율이 0.1%예요.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0.33. 알리페이는 0.4%. 우리나라는 0.1%도 많다고 지금 난리인데 3배, 4배가 돼도 얘들은 문제없이 서비스를 해요. 만약 우리나라 카드가 이렇게 사고 받으면은 벌써 문 닫아. 그런 상황에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결제 수단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은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은 누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이렇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은행, 인터넷 뱅크. 여러분들
자,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뱅크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인터넷 뱅킹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에 대한 거래에 대한 수단만 바뀐 것 뿐이야. 모든 프로세스는 다 똑같다. 기존에 영업점을 통해서 계좌 개설하고, 뭐, 현금 출금할 때는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 그 대신에 인터넷 뱅크는 새로운 금융이에요, 새로운 금융. 그리고 영업점이 없어요. 여기는 영업점이 이제 있어야 계좌 개설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여기는 대면, 여기는 비대면. 자,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데 은행에 안 가고, 야, 나 계좌 개설해줘. 현재까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의 금융실명법을 보면은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회사를 방문해갖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이런 신분증을 통해서 대면, 금융회사 직원이 대면해서 확인해야지만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본인을 인증하려면은 그거와 똑같은, 거의 같은 수준의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동안은 이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불가하다, 대면 인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원칙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빅테크를 활성화시키려고 보니까 이 인터넷 은행이, 인터넷 뱅크가 기본이야. 이거 안 되면은 빅테크 자체도 간편결제 이해는 할 게 없는. 그래서 정부에서, 자,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나온 안이 화상통화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 그러면은 그 메일로 들어온 신분증을 보고 고객하고 화상통화를 해서, 아, 신분증 주인하고 그 통화하는 사람이 맞는구나. 그래서 대면한 거로 인정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걱정되는 게, 뭐, 신분증 위조하고 사진을 뭐, 오래 붙여갖고 하는 것도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걸 보고 계좌 개설을 해줘야 되느냐. 하루에 몇 명을 처리하겠느냐. 화상통화하고 이거 확인하려면 한 사람이 5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직원 한 명이 많이 해봐야 100명을 못해. 그러면 수천 명의 고객이 몰리면은 언제 그걸 다 해주겠느냐. 그런 그 문제점. 어쨌든 비대면으로 활용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뱅크와 인터넷 뱅킹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왜 인터넷 뱅크를 열어줘야 되느냐? 자, 영업점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 비용, 이게 없잖아. 여기는 영업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비용이다, 이게. 여기는 고비용.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 높은 이자를 주지, 예금할 때. 그리고
대출할 때도 싸게 대출할 수 있고.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을 이자를 많이 줘서 끌어들여 갖고 그 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가 있다. 이런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야 핀테크의 완성이다. 정부에서 인터넷 뱅크 허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 관련된 법에 대해서 좀 이따 뒤에 얘기 나오니까 그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차이점은 이렇게 기존 은행, 인터넷 전문 은행 이런 그 차이점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큰 거는 저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저리로 이제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된다. 그게 가장 그 핵심이야.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차이점인데,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이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인터넷 전문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제 제약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독특한 법이 있어. 금산분리법. 이건 뭐냐면은, 금은 금융이야. 산업. 금융과 산업의 자본은 분리돼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은행을 만들게 되면은 삼성은행에 들어온 돈은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은행은 일반 국민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 분야에 골고루 지원을 해갖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룹이 어떤 산업에서 만들게 되면은 돈을 받아서 자기 것만 쓴다 이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투자했던, 거기 예금했던 모든 예금자들이 다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금산분리법이야. 그 옛날에는 이 얘기가 맞았지. 은행에 예금을 많이 들어오고 투자할 때는 많으니까는 이 업체들이, 삼성전자가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공장 증설하고 뭐 하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 그 은행 가서 돈 빌리러 맨날 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꾸로지, 거꾸로. 산업에 대한 자금은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삼성전자가 뭐 1년에 몇 조씩 수익이 생긴단 말이야. 은행은 이런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벌면 대출이 안 되니까는 은행 산업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거꾸로 산업자본이 금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그 환경이 됐는데, 아직도 이 법은 유효하다. 아직도 그 옛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이거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허용 안 한다. 여러분 그거 재미난 거 알아요? 삼성이 없는 거 딱 하나가 있어. 삼성이 없는 거. 은행이요. 삼성증권, 보험, 뭐 캐피탈, 카드 다 있는데 삼성은행은 없잖아. 이게 막혀서 그래. 롯데은행 없죠. 현대은행, 뭐 한화은행, 재벌들의 은행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이 문제가 뭐냐면은 주인이 없어. 주인이. 국민은행 주인이 누구냐? 다른 기업들은 다 주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그럼 현대 누구누구가 사장,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KB은행 주인이 누구냐? 없어.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주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주는 배당을 많이 해야 돼. KB의 대주주가 외국인들이에요. 한 60% 가지고 있어.
그 배당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가지고 은행도 주인을 갖춰주자. 뭐 그런 정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기에 그 좀 매여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조금 제약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넷 점과 기존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제 그런 게 된다. 그 다음에 핀테크의 또 하나 부분이 이제 크라우드.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자들의 자본을 소액으로 투자해갖고 요 크라우드 모집하는 운영자가 뭐 대출을 하든 뭐 운영을 해가지고 발생된 이익을 보상해주는 소액으로 모아서 소액으로 투자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아마 인터넷 뱅크와 이 크라우드 펀딩이 그 핀테크의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온덱스라는 그 금융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이 성공한 케이스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액 투자자를 개인이 어디 가서 뭐 몇백만 투자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도 별로 없잖아. 그렇지만 500만 원짜리가 모이고서 큰 돈이 되면은 그게 힘이 되거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모이게 되면 큰 돈이 되니까 그런 그걸 이용해 갖고 이제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아까 그 P2P. 이거는 이제 주로 자금, 송금이에요, 송금. 개인 대 개인 송금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은행 방식은 이렇게 직접 보내면서 발생된 수수료가 생기는데, 이런 그 기능을 중간에 누군가 중개를 해주면은 수수료 없이 그냥 싸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구회설이라는 것들. 이런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 온라인으로 송금해가지고 자금이체는 은행 간 자금이체하는 플로우하고 같은 건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몇 개가 없는 온라인 리얼타임 자금이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전 금융기관을 연결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은행 간 결제가 일어나는 거를 우선 자행해서 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차액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상당히 좀 재밌는 거야. 이런 그 시스템들이 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비자라는 그 카드 회사 있죠. 비자 카드가 있어요? 비자 카드 가지고 계신 분. 이 비자는 카드 꺼내봐.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카드 그 다음에 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카드는 우리 카드야. 비자 카드가 아니에요. 다만 비자의 가맹점에 등록된 이 비자 마크를 갖게 되면은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인증해 준 거거든. 우리 카드에
비자 마크가 들어가면은 돈을 내야 돼요. 비자에다가.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이 비자는 카드도 안 만들고, 비자 카드로 결제하는 카드가 없으니까 결제가 없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가맹점밖에 없어, 가맹점. 사람들이 가게를 내면은 비자에 나 가맹점 등록해주세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거든. 왜냐면은 여기 등록이 안 되면은 비자 나 해외에서 나온 카드들을 자기들이 받아두고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등록된 거 받고 또 요 로얄티도 받고. 비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는 그 아이디어 뭐 이런 거를 한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러한 회사들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설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 안 하더라도 쉽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